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아주 복합적인 인물이죠. 신숙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신숙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천재학자, 또 뛰어난 외교관이었는데 동시에 단종을 배신하고 세조 편에 서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그런 상반된 평가가 있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통해 신숙주의 삶,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려 합니다. 특히 신숙주가 8개 국어에 능통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 네. 언어 천재였죠. 이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종과의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골룡포 이야기. 네, 집현전에서 밤새 책 읽다 잠든 신숙주에게 세종이 자신의 용포를 덮어줬다는. 그만큼 아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세종의 신뢰와 신숙주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단순히 학문에만 그친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언어 능력. 네, 그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또 있었나요? 몽골어, 여진어까지. 당시 동아시아 주요 원어는 거의 다 구사했다고 봐야죠. 최소 8개 국어라고 하니까요. 와, 그 능력이 그냥 개인적인 걸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크게 쓰였겠군요. 당연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훈민정음 창제 과정입니다. 아, 훈민정음 창제에도 기여를 했군요. 직접 글자를 만든 건 아니지만 세종의 명으로 명나라에 여러 번 갔어요. 명나라에는 왜요? 당대 최고의 의문학자였던 황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깊이 토론하고 관련 서적들을 구해왔죠. 아하, 이론적인 배경이나 자료 수집의 핵심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훈민정음 연구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죠.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정말 핵심 인재였네요.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은 어땠나요? 일본 통신사로 갔던 이야기. 1443년이었죠. 서장관, 그러니까 기록관으로 일본에 파견됐습니다. 그때도 뭔가 인상적인 일이 있었나요? 그럼요. 신숙주의 문장력과 식견에 일본 학자들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외교관으로서의 면모군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러서 그 유명한 개해약조를 체결합니다. 개회학주요? 그게 뭐죠? 대마도와의 교역 조건을 정한 건데요. 외구 문제랑도 직결되는 중요한 성과였죠. 아, 실질적인 외교 성과까지 거뒀군요. 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해동 제국기 저술로 이어지게 되죠. 해동제국기, 정말 중요한 책이죠. 단순 여행기가 아니라. 그렇죠. 일본의 지리, 정치, 풍속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후대 왕들에게 중요한 외교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안에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의 어떤 외교적 안목,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세종, 문종의 신임을 받던 신숙주가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단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수양대군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네, 1452년에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데 이때 수양대군, 훗날 세조죠. 같이 가게 됩니다. 아, 이때부터 뭔가 교류가 시작되는군요. 네,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1453년, 개유정난이 터지죠. 맞습니다. 이 개요정난을 기점으로 신숙주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사람이 됩니다. 단종을 보필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부분이 이제 역사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인데요. 정난 직후에 바로 정난공신 1등에 책봉돼요. 아, 공신이 되었군요. 네, 그리고 도승지가 되어서 사실상 단종을 감시하고 세조 즉위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승지면 지금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좌익 공신 1등에도 책록되고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되죠. 예전 집현전 동료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성산문 같은 사육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성산문이 거사 계획할 때 신숙주는 죄가 크니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네, 그만큼 배신감이 컸다는 거겠죠. 옛 동료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육신의 단종 포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또 금성대군의 복위운동마저 발각되자 신숙주가 아주 강력하게 나섭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노산군, 즉 단종과 금성대군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요.
아, 단종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네, 이 부분이 후대의 그가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단종의 부인을 노비로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건 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참 복잡하네요. 세조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조력자였겠어요. 그렇죠. 세조가 직접 내게 숙주가 있는 건 당태종에게 위징이 있는 것과 같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최고의 찬사네요. 네, 세조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병조판서, 예조판서 같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방과 외교를 총괄했습니다. 국방 쪽에서도 활약했나요? 네, 직접 여진족 토벌에 출정해서 공을 세우고 북정록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정말 문무를 겸비했네요. 그리고 결국 4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영의정 자리까지 오릅니다. 1462년이죠. 세조가 죽은 후에도 그의 위상은 계속되었나요? 네,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다시 영의정을 맡아서 여러 중요한 국가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고려사 편찬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말년까지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거죠.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도 인상 깊던데요? 아, 성종에게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말라고 했다는 것. 네. 평생 그의 외교적 식견이 일관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변절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그게 업적, 특히 학문이나 외교 분야가 재평가받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인이 그의 변절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그건 야사 연료실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인은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숙주는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6명의 왕을 섬기면서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닦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인 건 분명하네요. 네, 특히 외교나 국방 분야에서 그의 역할은 대단했죠. 하지만 동시에 세종의 유지를 저버리고 정적 제거와 단종의 죽음에 앞장섰다는 비판, 이것도 피할 수는 없겠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도 긍정적인 평가와 성산문의 질타나 후대의 비판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죠. 결국 그 격동의 시대에 신숙주가 내린 선택들, 이게 과연 국가 안정을 위한 냉철한 현실주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을 좇은 기회주의였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신숙주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충과 의, 그리고 현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